네, 오늘 주식 시마로는 어떤 주제 준비되어 있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가격 인상 러시의 경고장, 식음료 섹터 투자 전략은? 오늘 토마토 투자 클럽의 최인호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인호입니다. 네, 이번 주 들어서 저희가 음식료 섹터를 사실 두 번째 다루고 있습니다. 네. 예, 이번 주 초반에 한번 다뤘었고요. 그리고 음식료품 업종에 대해서 오늘 장이 안 좋은데 외국인 기관 쪽에 동반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네. 오늘 장에 눈에 띄는 업종이기도 한데요. 먼저 쌀값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물가 상승 때문에 많은 것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쌀값 같은 경우는 전례 없는 폭락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네, 어떤 맞습니다. 이유 때문일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답은 있죠. 일단 공급과 수요 자체가 언밸런싱이라고 저는 봐져요. 그러니까 많이 공급을 하는 수요도 많아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밸런스가 계속 차이가 난다는 점이죠. 그리고 해마다 반복적으로 계속 흉년이 된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수요를 가해서 공급을 좀 뭔가 확대시키면서 이렇게 수요를 되는데 그 부분도 좀 막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지금 농협에 지금 좋은 창고라고 그러고 곡물 지금 종합 처리장에 불리는 좋은 창고에 작년 수매분에 대한 더 재고분도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냉장고 TV가 고급 브랜드들이 못 팔려고 지금 몇 조씩 그대로 남아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쌀 부분도 많이 쌓여져 있어서 지금 상당히 근데 올해는 사실은 그러니까 공급의 과잉 물량도 한 25만 한 4천 톤 정도 됐을 때 작년과 비슷할 정도로 또 많이 나오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상당히 어찌 보면 산 넘어 산이라고 좀 봐져요. 국가적인 정부 입장과 농민들의 또 시름도 같이 동반적으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타파하느냐에 대해서 한번 주제를 잡는 게 어찌 보면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식음료 사업으로서 좀 전환해야지 조금 그나마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다. 식음료 사업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좀 이거를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쌀은 늘 재고가 많았군요. 네, 맞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료로 보면은 또 쌀 소비량은 좀 줄어들고 있고. 네, 그렇죠. 예. 당연한 게 2020년부터 시작해서 팬데믹 사태로 시작돼서 거리 제한, 사회적 제한, 그 다음에 우리 말하는 지금 이동 제한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장에 식당가들에서 쉽게 말하면 요식업 하시는 분들 어찌 보면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좀 마이너스가 나고요. 두 번째는 대형 기업부터 시작해갖고 학교들, 그 다음에 우리 말하는 그걸 뭐라 하죠? 캐터링이 대부분 급식 부분에,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많이 좀 수요가 조금 많이 좀 딸리는 바람에 어찌 보면 그 부분에서도 어찌 보면 쌀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커진 거라고 좀 봐지고 생각합니다. 네. 쌀을 이용한 어떤 제품의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쌀값 폭락을 막는 어떤 조치 가운데서 한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조치로 봤을 때는 수출을 좀 더 모멘텀을 걸어볼까 하면 네. 어떨까 싶은데 미국의 수출을 지금 또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네, 저도 해외 생활 한 20년 이상 했기 때문에 2010년 리먼 사태 때도 동일하게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CJ 프레시웨이에서 그때 이제 LA에 있는 가주 마켓부터 시작해서 뉴욕에 있는 데다가 그때 풀었어요. 국내 쌀이 들어갔었고 그때부터 점진적으로 국내 쌀을 많이 이렇게 들어가서 수출하고 있는데 그 미국에는 우리와 쌀과 품질과 이게 입맛에 맞는 어찌 보면 맛에 맞는 부분 쌀이 있습니다. 칼로스라는 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금액 차이적인 부분이 좀 많이 나다 보니까 교민들 사이에서도 국내 쌀과 칼로스 쌀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소비하는 데 있어서 쌀값에 좀 투자를 많이 안 하는 편인데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10년 동안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영주권자부터 시작해갖고 시민권자들, 불법 체류자도 분명히 있겠지만 관광객, 단수 관광객 한 280만 명 정도 전후가 됩니다. 지금 미국에 지금 이 시간에 있는 교민 한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쌀 수출이 계속 가셔야 되고 우리 쌀이 정상적으로 쌀을 국가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 말하는 어드밴티지로 한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이번에 쌀을 판매를 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약간 국가에서 지원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정상적으로 판매했기 때문에 이게 기준이 돼서 어찌 보면 더 이제 많은 한국 쌀들이 미국 시장에 워낙 큰 시장에 이제 또 침투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지금은 뭐 우리나라 교민들 위주로 사갈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예, 미국 시장에 직접 진출이나 침투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 지금 뭐 이게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큰 대형 도매상처럼 우리 뭐 H마트라고 해가지고 동남아뿐만 아니고 미국에 이렇게 유통 물류를 다 하는 업체가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각 지방, 우리 대한민국인 팔도가 있지 않습니까? 팔도에 있는 각 농업 같이 함께 연구해서 모두 제품들을 출하를 많이 해요. 그 중에 쌀은 일부분이고요. 그 지역의 특산물, 근데 뭐 경상북도면 뭐 영주나 문경 같은 경우에는 복숭아가 유명하면 복숭아를 뭐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로도 보내고, 그 다음에 딸기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그냥 홍콩으로 바로 간다든지 샤인머스키도 가고, 지금은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느 정도로 조금 안정화가 돼 있지만 이렇게 옛날처럼 많은 이렇게 지원과 혜택이 좀 없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계속 국가의 예산이 그쪽 부분이 약간 삭감되고 첨단화 부분, 그러니까 4차 산업, 그러니까 뭐 반도체라든지 우리가 꼭 나갈 수 있는 미래의 먹거리에만 너무 투자를 하다 보니 삭감된 부분이 좀 많습니다. 이게 농민들이 조금 서럽다고 해야 되죠. 왜냐하면 계속 농사를 짓는 땅 자체도 넓어요. 왜 그러냐면 1970년도 때 토지 개혁을 했을 때 그대로 절대 농지는 무조건 여기서는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농사만 지어야 돼요. 쌀 농사만. 밭에서 그걸 밭으로 해도 안 됩니다. 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관계법 자체가 너무 강화된 걸 좀 약간 완화시켜주지 않으면 계속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쌀 농사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잉 생산이 계속 날 거는 불보듯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봐집니다. 네. 쌀 가격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락 추세, 그리고 재고도 많은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또 역으로 생각했을 때는 좀 대체할 수 있는 쪽에 쌀로 대체를 한다면 물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도 또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가운데 인도,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인 인도가 쌀 수출 통제에 나선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도 정부가 인도 국내죠. 인도 내의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서 일부 품종 쌀에 대해서 20% 수출 관세를 부과를 하고요. 그리고 쌀아기라고 해서 부스러진 저품질 쌀에 대해서 수출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네, 인도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쌀 가격이 좀 많이 출렁출렁해서 좀 인플레이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되면서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가 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쌀 수출국인 태국, 베트남이 수혜가 예상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자, 인도 쌀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저 개인적인 부분도 있지만 인도에 대한 부분을 좀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자면, 인도는 쌀을 수출을 상당히 많이 하며 특히 동남아시아, 아세안 국가들에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반 시청자분들도 쌀이라면 어디서나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쌀 농사를 하지는 못하고요. 말레이시아 그 큰 넓은 땅에서도 팜 농장은 많지만 쌀 농사는 거의 다 태국이라든지 인도에서 대부분 수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CI가 A가 무슨 뜻이냐면 차이나와 I가 인디아와 A는 이제 another 이제 아시아로 이제 나누어지기 때문에 다인종 다문화 국가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쌀이 거의 반 이상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국내 쌀과 한국 쌀은 왜 문제가 있고 한국 쌀은 이렇게 딴 데는 쌀이 귀한데 왜 한국인데 품종의 차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찰기가 있는 IR667이라고 해서 1970년대 때 만들어진 이제 통일벼 다품종 다생산으로 만들어진 계량종인 단모종의 형태의 쌀이고, 인도 쌀 같은 경우에는 긴 쭉정이 쌀처럼 긴 쌀입니다. 그래서 그 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식생활 문화 패턴에서도 그 쌀이 원하는 국가에서 다른 점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쌀은 중국과 해안선에 있는 분과 일본, 미국까지는 이렇게 커버가 가능하지만 우리 쌀이 저 동남아 시장에서 좀 들어가기는 조금 힘들다고 좀 봐져요. 그러니까 그 나라 국민들이 우리 쌀을 먹으면 소화적인 부담이라든지 식생활 한 번도 먹어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르다고 봐집니다. 사실 건강식으로는
저는 우리 아까 말씀 찰기 없는 안남미도 좋긴 하지만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아시다시피 또 찰기는 또 우리나라 같은 쌀을 또 좋아하기 때문에 또 차이는 있다고 봐지지만 글쎄요, 쌀이 요즘 시장에 전 세계적으로 홀대받는 거는 그러니까 가난한 서남아시아를 제외한 선진국가에서는 미리 어찌 보면 앞질러 가는 상황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빵은 간식이지 주식이 아닌데 지금은 빵이 주식이 돼가는 형태고 라면도 마찬가지고요. 라면도 간식 형태였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밥을 끼니를 약간 대체할 수 있는 인스턴트 음식인데 지금은 뭐 식사 대용으로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쌀에 대한 소외감은 날로 가면 갈수록 좀 이렇게 사라지기 때문에 그 쌀로 가지고 제과라든지 아니면 쌀로 만든 국수라든지 쌀로 만든 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대기업들이 조금 침투해야 되는데 그 수요 시장이 워낙 좀 작다 보니 설득 그냥 이렇게 R&D 연구개발 쪽으로는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흥행이 좀 사실은 반짝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선뜻 들어가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 쌀 수출량의 40%를 차지하는 인도의 수출 금지 조치,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보면 좋겠지만 네. 수혜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품종의 차이가 있었고요. 네. 동남아에서 선호하는 품종의 쌀이 아니라는 점. 네,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 쌀이 그래도 그나마 미국, 일본 쪽에는 물꼬를 탔지만 네. 그래도 미리 더 우위에 있다는 네. 말씀이세요. 품종 개량을 예. 하면서 우리 쌀이 자국 우리가 수출하려고 만든 쌀이 아니고 내수 시장에 만들어 보니까 예. 품종이 다양해야 되는데 네네. 우리가 쌀 농사 국가가 불과 한 40, 50년 좀 채 안 됐기 때문에 그는 농업에 어찌 보면 선진 기술은 잘 돼 있지만 품종의 다양함은 없다는 사실이 좀 안타깝다고 저는 봐집니다. 네, 그러면서 그냥 쌀로만 먹기보다 여러 가지 잡곡을 섞어서 우리나라도 네. 먹는 쪽으로 더 식생활이 변화하고 있고 라면이나 빵 같은 쪽으로도 더 주식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쌀이 홀대를 받고 있군요. 네, 예, 맞습니다. 잘 가공해서 개발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묘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후 위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이런 곡물 가격에 대해서 앞으로 더 주목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또 전쟁 이슈가 끼어 있으면서 네, 맞습니다. 곡물 가격에 대한 여러 전망들이 계속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킹달러 자체도 곡물가를 밀어올리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환율이 곡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네. 지금 달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1,200원 선에서 1,400원까지 거의 한 20% 정도 일단 상승 부분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또 그 여러 가지 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곡물가가 너무 높은 지점까지, 고점까지 찍었다가 다시 좀 한 20, 30%도 빠질 거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이 계속 이제 시장에서 차트상으로 연출된다는 점이에요. 어떤 재료 압박의 이슈에 대해서 나쁜 이슈가 나오면.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쌀 같은 경우에는 너무 풍성한데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고추장, 뭐 간장 이런 경우에는 국내산이 아니라 대부분 아시다시피 뭐 대두라든지 아니면 뭐 밀가루, 라면이라든지 뭐 제빵이라든지 그다음에 식용유, 뭐 카놀라 같은 이런 것도 다 좀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팬데믹 이전에 보다도 많게는 한 40% 더블까지 올리고 실제적으로 장사하시는 치킨 가게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한 2배 이상 올랐다더라고요. 그 말통 자체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게 추정하는 예상치는 차트에 나오는 예상치는 실제 소비하고는 또 다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 올랐습니다 하지만 다 웃는 거죠. 그러니까 배추 한 포기가 9,000원인데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진짜 너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소방소추자 불이 나더라도 우리 집에 물건이 많은 건데 근데 측정하는 거는 내가 측정하는 거지. 근데 시장에 측정하는 방식은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도매 홀세일 기준으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재를 어차피 곡물 원자재를 수입을 하게 되면 운임료, 해상 운임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통관하는 거라든지 또 배송하면 국내 시장에 또 배송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또 운임부터 시작했고 많은 부분이 상승하게 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안정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또 잡는 방법은 지금은 대기업들이 종합 상사라고 불리는 상사들이 자기 기업이 원하는 나라에서 회사들과 컨택을 해서 수입을 하면서 자기 수급을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아예 공장을
공장을 그 나라에서 1차 가공을 해가지고 여기 와서 바로 오면 최대한 인건비라든지 모든 게 마진이 조금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1차 가공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곡물 나는 국가에 컨택을 맺어서 오히려 거기서 공장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국내에 들어오면 좀 소비자들이 좀 저렴하고 좀 값싸게 일단은 좀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식품류 같은 경우에 회사들도 또 상징성이 또 있기 때문에 좀 좋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기업들이 조금 크게 좀 나서면서 국가적으로 전략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이 시점에서는 좀 봐집니다. 네. 우리가 진짜 흔히 너무나 뭐 물건도 많고 먹을 것도 많았는데 이런 것들의 어떤 원자재들이 어디에서 나고 그리고 그 국가와 우리나라가 서로 등을 지지 않는 상황이 돼야 되는 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코로나로 공급망에 대한 차질이 있었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 에너지를 가지고 무기화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정말 물가가 엄청나게 좌지우지 된 게 정말 우리 생활에 크게 치명타가 되기도 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말씀해 주신 그런 뭐 대두라든지 밀, 카놀라 이런 먹거리들의 원자재 같은 경우도 어쩌면 또 무기화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예 공장을 우리가 동남아의 공장은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동남아의 공장이 많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삼성전자만 베트남의 핸드폰 공장만 들어가도 수백 개 밴드들이 1, 2, 3, 4차 밴드까지 다 들어간 것처럼 오히려 뭐 간장이라든지 고추장이라든지 우리가 필요한 제품들이 나오는 지역에다가 차라리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1차 가공을 하고 완성품은 여기서 다시 가공을 한다든지 네. 그렇게 하면 제품의 금액도 적게 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을 좀 막을 수 있는 그 부분에 좀 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정부와 기업과 좀 마찰적인 부분이 또 많습니다. 그리고 농민들. 네. 농민들. 왜냐하면 네. 농민들은 중국산이라든지 다른 나라 산은 워낙 가격 차이가 많게는 원가, 산지 가격 봤을 때 많게는 10배까지 차이 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농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농업 사업을 저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또 시급한 또 다른 사업에 육성하는 방법도 알려줘야 되고 아무튼 되게 복잡하고 얽혀 있는 게 사실은 농업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이 정부가 주도화해서 하는 게 농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농업은 1차 산업인 만큼 그리고 어떤 영농 농가들이 기업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네. 다 개인형으로 되어 네. 있고 생계가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주도의 산업이라는 점에서 어떤 한계점도 있다라는 네, 부분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원가 부담이 가중되면서 음식료 업체가 지난 2년 동안 가격 인상 러시가 있었는데요. 그동안은 좀 원자재 가격 부담이 있었다면 하반기에는 실적 모멘텀이 좀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자, 지금 내년 실적도 내년 좀 개선될 내년 수 실적을 봤을 때는 있을지. 예. 실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의 매출로 봤을 때는 이게 참 농업이 재밌는 게 이 가공한 제품에 관련돼 있는 회사들, 우리 말하는 식음료 관련 파트들은 이 매출이 그래도 꾸준히 생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늘어날 줄 모르겠지만 그에 관련된 뭐 비료, 사료라든지 실제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은 좀 막대한 타격이니까 그 안에서도 음지와 양지는 조금 나누어질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근데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좋아진다. 좀 좋다. 그러니까 안정권이다. 그러니까 이 박스권에서 이렇게 강한 슈팅은 올라오지 않겠지만 주가적인 부분에서는 오를 거지만 실제적인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는 계속 좋은 형태로 유지해 나갈 거다. 그래서 저는 식음료라든지 이런 농업 파트들은 계속 꾸준히 봐야 되고 우하방이 아니라 우상방으로 가는 조건이 모든 게 다 갖춰졌다고 저는 봐집니다. 예. 네. 자, 농산물 가격이 최근 들어선 조정을 받은 건 사실이거든요. 6월을 기점으로 해서 농산물 가격이 조정을 받게 되면서 가격 인상으로 인한 어떤 마진 스프레드 개선 가능성도 예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전쟁 이슈가 되게 되면서 모든 곡물가들이 고점을 찍고 다시 지금 차트를 대부분 들어가 보면 대부분 어느 정도 이제 안정성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나온 차트가 지금 대표적인 지금 차트거든요. 보시다시피. 예. 고점을 찍고 이제 안정성을 들어가는데 자, 그 부분 내려갔지만 그때 우리가 원달러 환율과 지금 원달러 환율이 또 달라요. 이게 이 차트 그대로 보면 안 될 이 것 같아요. 차트대로 가니까 그러니까 달러 1,200원대와 예. 1,400원대를 봐야 되고 지금부터 1,500원대를 달러 달려가기 환산 때문에 차트가 필요할 것 네.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제로 예. 떨어진 게 아니라
그때 가격에 동일한 금액을 주고 산다고 봐야 돼요. 그런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20%의 달러 지금 상승세와 지금 어찌 보면 곡물가 20%의 하락을 계산을 하면 20% 마이너스 플러스 20% 나누면 제로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당히 힘든 부분이라고 좀 봐죠. 그러니까 강달러가 어찌 보면 우리 같이 이렇게 제조업 국가에서는 상당히 어찌 보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어떤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다시피 네. 기업들이 체질 개선을 하지 않으면 예. 당연히 모든 것들이 소비자에게 모든 게 다 떠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이나 언론에서 밀가격이 올랐다, 그다음에 수출입이 한해서 밀가루가 다 올라간다, 인건비 오른다 그러면 이 모든 걸 판가에 다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전만 하더라도 국가에서 조정을 하면서 금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예 시장을 지금 재경부에서 대폭적으로 예대금이라 해서 예금과 대출 금리를 공표를 해라. 그래서 각 은행들이 우리가 핀테크 기업처럼 우리가 어느 은행에서 얼마 주면 이자가 나오는지 그게 이제 국가에서 해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장에서 금리 때문에 조정해서 그러니까 금융시장은 참 좋아져야 되는데 어찌 보면 국가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장이에요. 근데 동일하게 지금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여러 가지 또 변동적인 또 달러가 강세가 있어 할지언정 네. 지금 곡물가가 금방 조금 떨어졌다고 하지만 또 다시 한번 러시아라든지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재발된다든지 또 악조건이 연출되면 또 차트가 곡물가가 치고 올라가면 그때 되면 달러까지 고환율에다가 그다음에 지금 올라간 것보다 더 올라가니까 지금 어제 보면 20%의 스프레드 난 거는 저는 환율을 계산 안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떨어졌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자급자족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4분기 이후에 사실은 가난한 국가들, 개발도상국 아프리카라든지 서남아시아라든지 일부 중남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이후에 식난의 양이, 그러니까 난에 대해서 사실 악재가 더 많을 거로 예상됩니다. 4분기예요. 4분기 이후. 그러니까 지금 네. 우리가 9월이 이제 10월, 11월, 12월, 4분기,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 들어간 시점 되면 우리는 어떻게 버틸 수는 있지만 이 개도국이라든지 개발도상국가들은 식량량, 특히 그것도 강달러 대비 워낙 지금 화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에 대한 부분인데 대부분 어느 나라든 가난한 나라들이 못 나오는 게 보면 사탕수수가 거의 없어요. 의외로. 그러면 기후 조건이 많아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콩, 빈이라 불리는 대두, 그 다음에 밀가루, 소면 이런 것들이 가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장들이 없기 때문에 그 100%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인상이 올라가면 이제 유엔에서도 나설 거로 예상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 사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발된 거니 자중해라. 세상이 지금 당신네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힘들어진다고 해서 오히려 압박으로 지금 들어가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좀 조정으로 좀 몰고 갈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봐집니다. 어찌 보면 이 부분도 사실은 그쪽에서 시작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크게 보기 때문에 아무튼 가면 갈수록 가난한 나라들이 많이 더 힘들어질 거다. 더 힘든 보릿고개가 될 거라는 것은 조금 불부듯 좀 뻔하게 봐집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여기에다가 인플레이션, 기후 위기까지 더해져서 이 또 식음료 업계도 굉장히 떠들썩하고요. 아까 전쟁 얘기도 잠깐 해주셨지만 군 동원령이 나오면서 네, 맞습니다. 예비군 전쟁 장기화 상승. 네,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러시아 내에서 반발이 굉장히 극심하다고 합니다. 예, 왜냐면 2차 징집되지 않으려고. 그렇죠. 2차 대전 이후에 예. 처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 예비군이라는 군대를 가고 일반 직장이고 가족을 케어해야 될 사람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니까 당연히 러시아 국민들 입장에서는 맞아요. 상당히 그죠. 근데 일부러 팔 부러뜨리는 법을 찾고 있고. 예, 그렇죠. 예. 상당히 어찌 보면 러시아 국민들이 애꿎은 러시아 국민들도 맞아요. 좀 생기는 경우가 되어 있는 부분이죠. 비행기표가 동이 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하고요. 탈러시아 사태까지도 맞아요. 지금 날 거라고 예, 예상되고 그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18세에서 65세까지 남성에게 비행기표를 팔지 말라고 지시하고 있는 내용도 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다시 또 농산물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나라 그 음식료품 제품들이 전 세계의 어떤 한류를 만나면서 네. 큰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네. 예, 그 가운데서
뭐 미국 이야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동안. 네. 근데 또 다시 중화권에서도요, 한국 음료수가 굉장히 또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도 최근에 눈에 띄더라고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음식료 브랜드들을 네. 선호하는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던데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할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도 있고요. 실제로 한 10여 년 전부터 시작해서 아시아 국가라든지 일본, 중국을 이렇게 보면 대형 마트 또는 동네 조그만 가게에서도 국내 제품들을 수출용 제품이라죠. 수출용. 우리가 동일한 캔인데 이제 그 나라 언어라든지 영어로 쓰면서 아예 그냥 수출용으로 이렇게 완제품 만들어서 나오는 제품들을 사실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그 국내에 어찌 보면 식음료 제품들이 사실 너무 잘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너무 맛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가격 경쟁력도 너무 좋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외국 제품을 먹으려면 국내 제품보다 2배 이상을 주는데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금액과 동일한 제품과 거의 가격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국내 제품을 쉽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남아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딱 그 음료에 관련된 딱 마인드는 이겁니다. 콜라 아니면 비콜라예요. 네. 그러니까 음료는 무조건 콜라예요. 코카콜라고 콜라가 아닌 비콜라로 나뉘거든요. 근데 비콜라 산업에서 우리 시장이 되게 크다 이거죠. 그러니까 탄산을 이용한 음료라든지 과일을 가지고 있는 음료수인데 어떤 브랜드들이 있을까요? 특히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요. 혜태 봉봉이라든지 봉봉, 밀키스 스트로베리라고 들어보셨어요? 밀키스가 저는 우리는 먹어봤어요. 우유 맛인데 예. 딸기 맛이 있어요. 스트로베리도 있고 종류가 다양해요. 국내에는 없지만 이제 롯데칠성이 이제 동남아 입맛에 맞추어서 자국에 이제 한번 런칭했을 때 좀 많이 팔리는 제품들.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밀키스는 거의 뭐 박스채로 사갑니다. 실제로. 예, 포스트코 같은 데 큰 데 있지 않습니까? 가면 박스채로 사가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밀키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유 맛이 나죠. 유제품이거든요. 탄산의 유제품. 근데 북방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유에 대한 그게 좀 별로 그게 없어요. 생활화가 되지 않습니다. 낙농 쪽이 생활되지 않다 보니까 건강 음료로 인식되고 있어요. 부드러운 그냥 우유가 들어있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요? 우리가 예. 원비디 마시면 어차피 자연 강장제인데 인삼 맛이 나면 건강한 맛. 그 왠지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네. 이제 그 시장의 좀 판단이 좀 다른데 특히 이미지가 좋으면 좋은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우리 제품들이 워낙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제품을 다양화시키고 이 컨텐츠화시키고 컨텐츠라는 게 뭐냐면 드라마나 뭐 이런 가수들이 활동하거나 다니면서 이렇게 지고 있으면 GD의 음료수처럼 해서 외국에서는 그렇게 하죠. 우리는 뭐 마시고 있네. 그냥 그렇게 끝나지만 그 친구들은 봤을 때는 그런 거로 이제 PP 이제 현상까지 나기 때문에 좀 지금 환경이 어찌 보면 우리가 수출을 하거나 이게 식음료를 갖다 계속 좀 들어갈 수 있는 이거 지금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롯데 지주사가 이번에 차트를 보시면 너무 어려운 상황에도 너무 잘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안에 롯데 칠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너무 차트도 보시면 잘 가듯이 지주사가 잘 안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탄탄한 어찌 보면 기업 성장은 어떻게 보면 제품에서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브랜드 좀 도약으로 봤을 때는 국내 음료수 시장은 진짜 과히 그냥 계속 좋아질 거다. 그다음에 어느 수출의 한 부분으로 좀 남을 거라 생각할 겁니다. 글로벌 음식료 브랜드로 CJ 제일제당뿐만 아니라 롯데 칠성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혜태부터 시작해서요. 예. 뭐 여러 가지 음료 나오는 시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시장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바이오 시장에서도 알고 있는 이노엔이라든지 아니면 대표적인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김수미 씨가 선전하는 이게 식혜 그만 쌀 이야기했지만 식혜를 가공해서 진짜 비락식혜보다도 팔도 비락식혜보다도 더 맛있어요. 한번 먹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제품들이 우리가 말하는 다른 기업,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들도 이 음료 시장에 다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좀 보시면 이 우리나라 수출과 이게 대해서 상당히 조금 크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한마디로 말하면 혹시 바카스 아세요? 동아제약 바카스. 예, 네. 또 동아 소시홀딩스 바카스가 이게 우리 보면 경기 방어주라고 하는데 캄보디아 국가가 인구가 1억 짓다가 1,700만 명이에요. 1,700만 명. 1,700만 명. 우리나라의 반의 반도 안 되죠. 정말 적네요. 근데 작년에 캔 바카스 몇 병 팔렸어요? 2억 병 팔렸어요. 2억 병. 2억 병이요? 2억 병 팔렸어요. 2억 병. 바카스가요? 국민 음료수예요. 근데 눈 뜨면 캔인데 이만한 250ml짜리 캔인데 네. 종류가 2개가 있어요. 일반 우리 바카스
맛나는 거 똑같은 맛이 있고 하나는 카페인이 없는 넌 카페인이 있거든요. 그걸 2억 병을 마셨으면 실질적으로 시골 사람들은 접하지 못하면 도심 국가 하면 하루에 그냥 한 달에 그냥 최소한 10병 이상 마셨다고 봐야 돼요. 일반 도시에 사시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콜라 사 마시는 것처럼 그냥 편하게 그냥 마신다고 좀 봐져요. 그리고 그다음에 동아제약에 우리가 보면 부채표 활명수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최악이나 몰면. 왜냐하면 동남아 지방은 특징이 뭐냐면 잔치 같은 거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 밥을 많이 먹잖아요. 뭐 이렇게 파티 같은 데 가면 갑자기 과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음료수 마냥 우리가 사이다 먹는 것처럼 나이 먹은 어머님들 옛날에 많이 먹으면 이렇게 탄산 먹으면 예, 똑같은 거 상비약이 아니고 그냥 음료수처럼 음료수처럼 예. 그 마시면 토름이 나오니까 가스 할명수가 네. 그냥 우리는 어찌 보면 의약품이 아닌 어찌 보면 그런 걸로 돼 있는데 거기는 아예 그냥 음료처럼 그걸 생활하고 잔치집 가면 그냥 당연히 먹는 거예요. 물 마시듯이 그냥 마시. 그래서 참 깜짝 놀랄 좀 부분이 좀 있다고 좀 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우리 제품들이 세계 시장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진출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계속 근데 매출이 나온다는 점이에요. 네. 러시아부터 시작해서 대만, 중국 계속 지금 봉쇄령이 있는 중국에서도 계속 우리 제품들이 화장품 시장은 좀 죽었는데도 식음료 시장은 중국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먹지는 않아요. 바르지는 않아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좋아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해외에서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는 브랜드들 음식료 쪽에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캄보디아 2천만 인구도 안 되는데 1,700만. 예, 1,7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2억 병 팔았다고 하셨잖아요. 밀키스도 지금 대만에서 연말까지 판매 예상량을 보면은 인구 절반이 밀키스를 다 한 병씩 마시는 수준으로 될 거라고 하고 8월까지 전년 대비 성장률이 800% 성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예, 대만에서도 밀키스가 브랜드로 잘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런 브랜드들 더 확대가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농산품 같은 경우도 우리 채팅창에 아까 시청자분 가운데서 대박 매실님께서 농산물이 정말 저렴합니다. 비싸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커피는 비싸다는 소리 안 하면서 농산물은 정말 저렴한 거 아닌가요?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예, 우리 좋은 농산품들을 해외에 좀 원활하게 수출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건강식이잖아요. 자, 음식료 섹터에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워낙 강세 수혜주이기 때문에 킹달러의 피해를 받는 섹터인데 가격 인상도 사실 눈치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라면값 인상 때문에 정부에서 식품업계 인상,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라라는 경고가 나왔다고 합니다. 음식료 섹터의 투자 전략 어떻게 할까요? 저 음식료 섹터의 투자 전략은요. 일단은 지금 계속된 어찌 보면 원가, 이번에 뭐 곡물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어차피 떨어지더라도 계속 물가 상승분에 의해서 모든 라면이라든 식음료 제품들이 오를 거는 일단 당연시 예상되고요. 일단 이거를 이제 세계화, 이제 로컬이 아니라 세계화로 시키는 수출 전략을 좀 펴야 되는데 이게 모두 코트라하고 정부 측이 기니 상무에서 이제 대부분 시장의 제재를 좀 많이 없애는 부분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뭐 FTA라든지 그런 국가들은 상관이 없지만 FTA를 맺지 않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FTA 관련처럼 우리나라 음료 같은 이런 것들은 식품에서 위생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그냥 통관할 때 무사 통관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 유럽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팔도무비께 쌀국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불당면 같은 경우도 유럽만 유일하게 되게 커트를 많이 걸어요. 미주나 일본 시장 괜찮은데. 왜냐면 각 나라마다 좀 원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좀 많이 1대1로 다이렉트로 많이 좀 풀어나가면서 지금 유럽 시장도 라면 시장이 조금 약간 상승세로 좀 펴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미비한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 그 다음에 대기업,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좀 힘을 합쳐가지고 좀 이끌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 안에는 가난한 우리 농민들이 숨어 있어요. 새우깡에서 새우를 쓰는데 다른 나라 새우를 쓴다고 해서 새우깡에서 난리 난 적이 있어요. 새우깡을 납품하는 또 업체에서 난리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나라 제품이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제일 중요한 그는 부분은 국내산을 넣어서 우리 자국의 또 농업에 열심히 종사하시는 우리 농어촌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계속 그 부분은 그래도 육성하고 지원하고 제도 개선 그다음에 같이 함께 동방 상승까지 너무 단계가 많아요. 말로 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팥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좀 해줘야지만이 다 같이 살 수 있다. 지금은 이제는 나가 살기 위해서 남을 피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동반 상생하는 부분이
좀 시급하다고 저는 봤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농업이 절대적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과 음식료 섹터에 대해서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야 될 것 같고요. 최현호 전문가가 앞으로 이 섹터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주신다고 네, 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종목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뭐 탑픽을 다음 하겠습니다. 시간에 또 살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 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양대 지수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현재 지수가 양대 지수 모두 시가 위에 올라서면서 낙폭 축소 긍정적인데요. 오늘 장 마감 잘하세요. 고맙습니다.